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과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특정인을 과하게 비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종편 출연의 그 당시에 이제 벌어졌던 그때 며칠간의 상황 고지혁 기자가 이후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통해서 입장을 남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좀 착하지만 모자란 방법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바늘로 찌르면 코끼리가 죽죠 언젠가는. 근데 뭐 그런 방법을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 별로 실효적이 없는 한착점이 없는 난사를 막 간 것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처음 얘기를 하게 돼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예를 들면 조중동 종편이 온갖 특혜와 반칙을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우리 편이 나갈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복수적 감정에 기반한 얘기들이 실제로 듣기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간편해 보이고 사실 그 이상 뭐 사실 이제 그 얘기에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실 뭐 그것을 넘어서는 복잡한 얘기를 사실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종편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뭐 실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당위적으로 해결이 나는 문제냐 사실 저는 그렇지도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엄청난 대중적 반응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거는 사실 간단한 일이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이제 공론장에서 적절하거나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해서 우리 편 논리를 극대화시키면서 예를 낙검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뭐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통쾌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게 어떤 그 유명세를 기반으로 한 우리 편을 전제로 해서 사회적 낙인 찍기가 되는 순간 사실 뭐 그것을 뭐 아주 과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파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사 파시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공론장의 질서를 오히려 해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오히려 종편 출연을 둘러싼 논란보다 사실 진보 진영 안에서 먼저 반성이 돼야 되고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론장은 분명히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비적 공론장이냐 유리적 공론장이냐 이런 얘기를 낙검수 계기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적 공론장에서 유명세를 얻은 이들이 있습니다. 뭐 고지혁 기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낙검수에 출연하고 있는 멤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유리적 공론장에서 유명세를 얻은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찬양 그리고 매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입지를 세우고 존재감을 얘기하다가도 결국 결과적으로 어떤 정세적 상황, 정치적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올드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지사적인 모습을 강조를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정의로움, 올바름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실 이제 문제들 아주 복잡한 층의 문제들을 단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사실 안티종편 출연 논란도 일정 정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가 돼서 출연하는 거냐 나쁜 거냐 하는 거냐 아닌 거냐 뭐 사실 이게 갑자기 뭐 구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구역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은 굉장히 너무 좀 단출한 과정이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줄인 시간이 5분이니까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하실 때 짧게 말하겠습니다. 안티조선 운동 관련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두꺼운 책을 내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안티조선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티조선 당시 상황은 그게 어떤 매체를 거부하는 성격도 있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진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안티조선을 토대로 해서 도대체 이제 우리 편은 어디까지냐 뭐 이런 것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편은 배타적인 의미의 우리 편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조선일보의 논리에 저항할 수 있는 상식적 계층은 어디까지냐 뭐 이런 것들을 운동사회가 좀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몇 년 제 생각에는 안티조선 운동의 함이나 맥락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그래서 이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그 조중동이 지배하는 담론, 조중동이 지배하는 논리에서의 진지전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해보자 뭐 이런 기획이었다면 지금 사실 그런 진영은 이미 충분히 구축되어 있죠. 그리고 종편을 통해서 조중동이 말하자면 그런 진지를 훨씬 강화했거든요. 이미 강화되었느냐?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그 진지의 데코레이션 이상의 의미를 하지 못할 것이냐? 저는 이런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지금 종편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 오늘 이제 고지혁 기자도 시간에 그런 기사를 썼지만 종편이 현실적으로 갖추고 있는 외향적 모양새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그런 것을 논의해주기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무력한 수준이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게 신문시장에서 조중동의 뭐 의제장악력, 담론력, 한국 사회 전체에서 조중동의 역할 뭐 이런 것을 퉁쳐서 놓고 보면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 종편이라고 하는 매체, 조중동의 신규로 진출한 매체만 놓고 보면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의 논의가 논리적으로는 들어갔지만 현실적으로는 글쎄 뭐 이런 수준의 훨씬 더 복잡한 얘기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안티 조선 운동을 폐지해야 돼. 안티 조선 운동을 우리가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개연성은 전혀 없지만 그 운동의 실효성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니까 저는 안티 조선 운동의 가장 빛나는 성취가 노무현 정권이라고 보는데요. 노무현 정권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안티 조선 운동의 실효성 같은 것들에서 이미 사실 새로운 논의가 지체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사실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조중동이 더 이제 국론의 지배자냐 뭐 이런 측면의 문제에서 기본적인 이제 사고나 발상의 전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안티종편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하며 운동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종편을 출범시켰던 이들의 정치적 맥락, 그러니까 지상파를 목표로 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중동을 지상파처럼 뭐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지금 오히려 저는 유효한 전략은 지상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전히 종편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장 안에서 놓고 보면 지상파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상파는 막연한 우리 편이고 지금은 비록 장악되어 있고 잘 못하지만 정권만 되찾으면 다시 뭐 김인규도 날리고 김재철도 날리고 뭐 이렇게 다시 뭐 우리 편이 사장이 되면 또 보도국이 싹 갈리고 좋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환상을 전제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그래 우리 편이 아닌 저들을 때려 죽이자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사실 지금의 언론 환경에 대응하는 언론 운동이 되게 힘들다. 일단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리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센 언어들을 썼는데요. 고재일 기자 어떻게 분개심이 부글부글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재일 기자의 이 논쟁의 어떤 내용과 방식에 대한 비판과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중동 종편을 절대 악으로 지정하고 그에 가담한 것을 마찬가지 악으로 이제 몰아가는 방식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예, 어느 하나에 좀 초점 맞추셔도 관계 없습니다. 고재일 기자에게 바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일단 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이제 계기가 된 조중동 종편의 수렴 문제로 좀 더 이렇게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그런 좀 성숙된 논의를 할 수 있게 이제 디테일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도 논의가 방향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어떤 논의든 이렇게 좀 근본적이고 좀 굵은 논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세부의 디테일이 있는데 저는 좀 김한 기자가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이제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강론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요. 다시 저는 이제 총론 부분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뻔부심 부분에서는 하나 부정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뻔이 아니니까 트위터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는 좌파 뭐 진보 기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좌파 진보 진영이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저는 이제 뻔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토론에 좀 약간 한 가지 양해만 좀 드리자면 오늘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콘서트를 하나 해요. 그러니까 좀 큰 규모 콘서트인데 제가 사실상 기획자라서 이제 마지막 점검회의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근데 거기 그 회의에 가야 되는 게 있어서 끝까지 좀 완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트위터에 보면 토론하다 도망갔다고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회피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월요일날 원래 여기 날짜가 잡혔는데 그날은 제가 손바닥 TV에 부역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손바닥 TV에 이제 나가는 시간이었고 오늘 또 이제 이런 행사 제가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못한다 했었는데 새로 트위터에 이제 뭐 기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조중동 종편을 이제 정권의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물. 그래서 그걸 알면서 이렇게 거기에 출연하면 이제 작물 취급자가 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알게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 이 주인을 돌려주던 아니면 양해를 구하든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환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미 결과는 너무 찌질하죠. 찌질해서 사실은 거의 케이블 TV 중에서도 좀 시청률이 처지는 케이블 그 정도의 이제 성적밖에 거두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전락을 했는데, 그 출연 문제에 대한 이제 제가 조중동 종편 출연자의 어떤 스나이퍼처럼 이제 의미가 되어 있는데, 제 기본 마인드는 그런 그냥 찌질한 방송에 출연하든 말든 관심 없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그런 출연하는 액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출연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는 태도,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지웅 평론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하게 아주 그 격한 어조로 질책을 했던 거는 그 애티튜드 때문이었고요. 저는 뭐 생계를 위해서든 아니면 뭐 좋은 문화적인 어떤 성취를 위해서든 하든 그런 건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트위터에 보니까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이 전반적인 의견의 흐름이 조중동 종편 출연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찌질하다. 그리고 그런 이제 얼마나 촌스러운 얘기냐. 뭐 이런 게 대세를 이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대세가 돼서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그런 이제 담론의 중심에 허지웅 평론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좀 그 브레이크를 걸어줘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표현에 대해서 부분은 허지웅 평론가하고 저하고 좀 그런 사이입니다. 네, 저희가 그 표현을 이렇게 상당히 그렇게 좀 애틋하게 주고받는 사이예요. 네, 뭐 허지웅 평론가는 저에 대해서 시사인 왕따 기자라고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잘 선전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싸가지는 그 정도 이렇게 지켜도 뭐 큰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비교하자면 제가 이제 이성규 독립영화 감독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큐를 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아까 김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공중파, 지상파들이 반성의 계기가 돼서 우리 방송시장의 개혁의 어떤 그런 걸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저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냥 되도록이면 그래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자. 그냥 거기 가서 채널 A였나요? 뭐 하여튼 거기서 그냥 공짜로 보지 말고 우리 돈 주고 극장 가서 보자. 곧 개봉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승화를 했는데,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종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연예인 출연이나 뭐 지식인 출연, 언론인 출연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층위를 나눠서 좀 볼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엄격한 기준은 언론인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예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관심 없고 외면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또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거에 대한 다른 층위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론인 같은 경우는 이 종편 처음에 출범하게 될 때 그런 불법, 탈법, 편법, 특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언론계 원로들이 1975년도 그때 해직됐던 동아TV 선배들이 지금 70이 다 넘으셨어요. 그리고 80년 해직 기자들, 그분도 다 60이 넘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겨울에 나와서 그 1, 2년 한 것도 아니고 2008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젊은 언론인들이 거기에 이제 종편 길 닦였다고 바로 가서 그냥 옳다수나 숟가락 얹는 거는, 그거는 좀 저는 염치가 없는 짓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언론인은 정말 거칠게 얘기를 해야 되고,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죄다라는 그런 정도의 좀 언론인보다 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연예인은 이제 제가 좀 생각이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조중동 종편을 우리가 존재 부정을 해야 되는 제 입장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이렇게 출연이라는 그 문제에 우리가 이 익스큐스를 해주면은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종편에 대해서 지금 입고 있는 특혜, 불법, 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가져갈 때 의무 제공심이나 뭐 중간 광고나 뭐 버추얼 광고, 제약 광고, 그런 뭐 PPL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렇게 다시 이 부분이 알리바이가 됐다라는 거,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김한 기자가 난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난사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상당한 그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를 걸었죠. 근데 저는 그 어느
시점에는 누군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아니 노희경 작가 작품 좋은데 그럼 보는 게 뭐가 문제냐,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냥 너무 쉽게 흘러가 버렸을 때 나중에 다시 되돌려서 그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지점은 이제 넘어가 버린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금 이제 다양한 이제 이게 생기고 텐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조중동 종편은 알리바이가 필요해요. 어떤 알리바이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신문과 다르다는 알리바이가 필요해요. 신문은 우리가 저렇지만 방송은 그렇지 않으니까 방송엔 그래서 그거를 알리바이를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진보 좌파 진영의 출연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인질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반에 이 지면과 선긋기를 하려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지점이어서 저는 이제 거기를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텐션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허지웅 씨가 이쪽에 이제 지식인 언론인 출연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텐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점이 됐고, 유명인 중에서는 김연아가 이제 기점이 됐죠. 김연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거기 출연했다고 김연아가 비판하거나 그런 지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연아 쪽에서 우리는 종편에 이용가 됐다. 언제 앵커를 한다고 그랬냐. 그냥 나갔는데 좋게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들이 나를 이용했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세게 해가지고 다른 연예인들한테 타급효과를 줬죠. 뭐냐면 국민 여동생 김연아마저도 종편에 나가는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김연아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알리바이를 만드는구나. 이 지점을 남긴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효과가 됐냐면 연예인들 종편 출연료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위험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하락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보상하라. 그래서 연예인 출연료가 높아지면서 제작비가 단가가 낮아졌어요. 외주 제작사 단가가 지금 CJ 채널에서 주는 거에 조중동 종편이 70% 이내 그 정도밖에 못 주는 상태로 됐고, 그래서 종편 프로그램 자주 보시면 조명이나 이게 막 다 그냥 이게 빠져있는 게 점점 들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작비가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좀 판이 이렇게 형성되는 게 저는 좀 유효하다고 봤고, 현재 지금 이제 개국 2주를 향해 가는데 유일하게 유의미한 시청률을 기록한 데가 중앙종편이고요. 거기는 이제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놓고는 우리가 희망이라는 표현 쓰죠. 희망. 지금 시원하게 망했습니다. 1등 신문 조선일보는 지금 이제 2주차로 가면서 4등을 굳히기를 하고 있어요. 4등 굳히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MBN은 원래 보도 채널이었는데 종편으로 바꿨다가 그 종편 지점에서 시청률이, 그러니까 돈 벌려고 경제 뉴스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MBN에 코미디가 나오고 시트콤이 나와요. 계속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 확 줄어들어서 그 시청률만큼이 그대로 YTN에 갔어요. 그래서 또 망했고, 채널 A는 중앙방송과 똑같은 구성을 해가 드라마도 만들고 예능도 만드는데 시청률이 반도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지점을 갔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해피하게 갔으니까 이제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허지웅 씨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사과해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정도 표현은 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진영 안에서 같이 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충분히 사과를 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언론계 약간 선배인데 하나 좀 부탁을 드리자면, 그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출연을 철회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그게 그쪽에서 반려해서 다시 출연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좀 길게 호흡으로 보고 좀 본인의 거기서 말끔하게 딱 끊어주면 좀 멋진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마이크 쓰겠습니다.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텐션을 건
역할로 스스로의 지금까지 작업되었으니 편하게 긍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편의 등장은 허락할 수 없거나 등장해서도 정당하지 않은 걸로 보고 그걸 소위 말해서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을 알바이로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또 알바이의 한 부분으로 이제 허준승 대응을 지목하셨고 또 특히나 그 내용과 함께 태도의 문제도 이렇게 문제 삼으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태도의 문제가 비판받고 있는 것인지요. 허 선생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편의 부역자, 종편의 심장, 종편의 핏줄 허준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차 회장님이 부탁을 하시기를 구재열 기자님이 빨리 자리를 뜨시란다 그래가지고 둘이 논의할 거를 좀 앞에 안배를 좀 많이 해서 이야기할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종편,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편이라는 이 매체의 특성이 과거의 안티조선 운동에서 이야기됐던 이 소위 그 국어 언론에 대한 우리의 안티 운동의 자세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결의 차이를 일단 파악을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하고 그러는 상황 안에서 거기에 대해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앞서가지고 일단 고재열 기자가 주장한 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하고 싶고요.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철회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블로그에 그 입장을 밝히면서 하차 의사를 일단 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이미 녹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쪽에서도 부담을 느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려가 됐는데 그거를 그냥 철회를 하는 게 멋있지 않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글쎄 저는 이렇게 멋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이런 문제들을 멋있고 멋있지 않은 걸로 평가를 내린다라는 게 도대체 이런 지금 이 상황의 논쟁에 대해서 참여를 할 때 그 멘탈의 성질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논쟁 과정을 어디서부터 그걸 또 얼마나 충실히 지켜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에 욕을 굉장히 먹다가 한 몇만 건 먹다가 이렇게 기사들이 뜨기 시작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화형을 시키자 친일파 생긴 것도 일본어 쳐주면 이런 얘기를 오고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고재열 기자가 숟가락을 얹었어요. 숟가락을 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부역자 얘기를 하고 초반에 이렇게 이제 좀 세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얘기한 게 사실 개인적으로 크게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타겟을 설정을 한 것이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선동 종편의 시청률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당했고 그와 더불어 본인이 종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들과 이것의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선동 종편의 시청률이 안 나오고 있고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조선동을 잡아들이는데 종편을 잡아들이는데 일조를 했으니 그것도 만족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던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거를 거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디테일들을 뭉그러뜨리고 혹은 그냥 이미 의도적으로 패스하면서 혼자서 자기가 무슨 굉장히 큰 판에 큰 수를 두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자기 망상 속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대단히 윤리적인 수위로 접근을 하면서 부역자 논리로 낙인을 찍는 이런 상황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선의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역자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희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그냥 좀 빨리 가시고 싶은 것 같은데 가지
가시기 전에 한 몇 번 더 말씀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좀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거학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논리가 물론 뭐 그 자체로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 87년 유월헌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 안에서 독재정권과 싸워오면서 좀 뭐랄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떤 성격화된 운동의 성격,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운동의 성격이 거기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버렸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많은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모든 운동의 방식이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당위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욕망 같은 것을 싸그리 무시해가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팩트와 논의들을 어그러뜨리면서 뭐랄까요, 그냥 과학을 쓰러뜨려야 하니라는 대의만 내세우다 보면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게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당장은 사람들이 맞다 그런 대의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뭐랄까요, 당장은 좀 친구 나쁨 세상하고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우리가 이제 좀 거칠고 투박하고 그냥 윤리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일단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뭔가 관심이 쏠리고 촛불의 수가 많아졌을 때 뭔가 하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에 시간이 흐르고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한 발자국 물러나서 지금까지 운동 진영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너무 이제 자기들도 윤리 혹은 도덕 당위에 심취해서 논의를 할 수 없었던 그런 결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운동권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반복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또 그거를 다시 반복한다는 거는 대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동이 지금 이게 어떤 자위를 하려고 운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뭔가 같이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반에 말씀을 드려야 했을 것 같지만 저는 어쨌든 종편의 출연 과정에서 보여졌던 그 부정적인 그 문제점들, 편파적인 결정들, 그리고 이 방송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당연히 취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그러니까 종편 출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발생 가능한 해악들에 대해서는 발전을 좀 기사를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요. 이번 칼럼에 쓴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이 종편에 출연하는 개인의 노동이 왜 나쁜 것이에 대해서는 아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종편과 과거 안티조선 운동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 개인의 노동이 왜 나쁜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을 해라 합의에 노조조차 기울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개인의 선택을 들어서 상식, 양심을 들어서 부역자, 변절자로 낙인을 찍고 더불어서 그 개인으로 하여금 직접 본인의 노동이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하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이게 되게 분열적인 요구라고, 앞뒤가 바뀐 분열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종편에 출연한 개인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방금 전에도 결국 이 철회를 하는 것이 결국 좀 멋있어 보이지 않겠느냐는 말로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뭐랄까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좀 뻔뻔한 의견이 아닌지 싶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런 식으로 대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본인은 여기서 본인이라는 말은 고재열 기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의 어떤 비판에 힘을 싣는 모든 그 본인들은 어떤 식으로 도대체 이 사회에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살고 계신지 저는 진짜 의문이고요. 어떤 식으로 밥벌이를 하고 살고 계신지 정말 의문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의를 위해서 개인을 이런 식으로 대상화를 시키고 목적에 자기와 상관없이 그 종사를 하게 만드는 것, 이런 전략, 이것이 과연 테러리즘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전혀 그 차이를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세 번째
발제자 말씀 들었고요. 네 번째 이야기를 막 도착하신 김진혁 EBS 지식채널 2로 유명하신 PD죠. 김진혁 PD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에서 마찬가지로 좀 만만치 않은 기본적인 댓글을 써서 과정에 참여하셨는데요. 방금 그 선생의 말 결론과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5번째로 하기로 했다 4번째로 당겨진 김지현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단 제가 쓴 글은 전 이제 제목이 종편에 출연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문제 자체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아주 옛날로 가면 신일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가 정말 신일이고 아니면 어느 선까지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 건지 그런 논쟁은 사실 처음과 아니고 정도의 차이만 있고 상황만 다를 뿐 언제든지 있었고 있어왔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논의에서도 단 한 번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모두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때 중요해지는 거는 그러면 어떤 방향 혹은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프레임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프레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적으로 옳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봤을 때 비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연예인, 지식인이든 언론인을 떠나서 하나가 있을 것이고 비판할 수 없는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판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비판은 할 수 없다.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짧게 봤을 때 이제 신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 위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연예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있는 분과 지식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더 사회적인 가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람과 좀 멀어서 흔히 예능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쪽에 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의 비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 문제가 남을 것인데 이 문제도 그다지 복잡한 건 아닌 게 당연히 연예인 쪽에 조금 더 반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가치를 직접적으로 다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중동이 소화된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나쁘다고 평가하는 거니까 자기 입으로 그들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나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악의 이로움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모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쪽이 좀 더 엄격하고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게 어느 수준이 정확한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좀 개인의 판단이 맞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할 것이지 몇 살까지는 세게 강남에 살면 약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있는데 생계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방송에서의 지상파와 외주지작사나 독립지작사와의 어떤 가불 구조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생계에 위협이 돼서 할 수 없다. 즉 지상파가 슈퍼갑으로서 항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
피해를 보다가 그나마 저쪽에 기회를 줬으니 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거기서 좀 더 관대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침 그 분이 기존에 자기 프로그램에 담겼던 내용이 굉장히 반조중동적이었다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의 프레임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큰 방향성 그게 맞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충분히 생계에 문제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간다라고 하면 좀 더 과거 비판이 가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실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론이라고 하는 게 방금 이 허지웅 평론가님과 그 다음에 고재열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 논리를 갖고 싸우지만 사실은 이제 큰 전설 형성되게 결국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론의 프레임으로 보고 하는 비판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입장이 다르다고 크게 퉁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어떠한 생각을 하건, 어떠한 판단을 하건, 혹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건 간에 분명히 현실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지상파 종편 시작한 지 10일 정도 됐는데 시청률이 5%가 나왔다면 이 토론이 지금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논리가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자유롭게 완전히 붕 떠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과연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봤어요. 일단 오해나 궁금하신 점을 하기 위해서 저는 허지웅 평론가님께서 한 이야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재열 기자님이 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어느 쪽이 맞고 그리고 저는 일단 겉으로는 이편 내편의 논리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에서 오는 다른 의견은 어느 하나가 보다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건 제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첫 번째 만약에 비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종편의 성장에 이로움이 되거나 혹은 이로움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그런 어느 정도의 합의를 선택해서 종편이 성장하고 나면 그때는 종편이 지상파와 같은 제2의 슈퍼갑이 돼서 외주작사를 밟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따 어떻게 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시청률 잘 안 나온다고 고재열 기자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JTBC 시청률은 제가 보기 그렇게 만만한 시청률은 아닙니다. 제가 편성기 입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체크를 하는데 만만한 시청률은 아니고요. 조선 TV나 채널 A는 좀 가만히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론이 있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감정적으로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 말들 잘 안 하시더라고요. 김재동 같은 사람의 존재가 아닌가. 즉 휴연아가 혹은 연예인 혹은 평론가가 충분히 타당하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가치적으로 합당한 이유로 출연하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김재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머리에 띵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각각 개별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종편 자체도 그렇지만 판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형이 FTA를 얘기할 때 자주 쓰는 비유가 뭐 ISD도 마찬가지지만 너도 고발하고 나도 고발하니까 똑같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기울어진 축구판 위에서는 아무리 공정한 룰을 적용해도 공정할 수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의가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하게 뭐 허지웅 평론가님
채널에 이제 출연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가지고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과연 이런 기울어진 축구판, 다시 말해서 연예인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거를 굉장히 강요받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가야 하고, 픽업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칭찬만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가. 아, 잘했어요 라고 하면 끝나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출연하든 말든 개인의 자유가 놔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출연하는 것 자체를 진영 논리라면 이 편 내 편을 나누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소 극단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현실론만 내세워서 무조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고, 그 비판에 대해서 만약에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면 거기서 서로 반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저는 충분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 영역의 이야기니 최종적인 판단은 충분히 고민한 개인에게 맡겨주는 것이 맞다. 이 자리에서 가이드라인을 거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출연하는 액션에 대한 게 아니라 출연하면서 그 사람이 태어나는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허지웅 씨를 지목하고 허지웅 씨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적극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그런 그 애티튜드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종편을 출연하든 뭐 하든 뭐 본인 선택 문제가 제가 뭐 관여할 바도 아니고, 그리고 또 생계가 달렸다면 뭐 충분히 익스큐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조중동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제를 느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판이 짜여졌을 때는 그 주장이 여기에서 어떤 일부의 의견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런 식으로 해서 흐름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저하고의 양자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제가 이건 이제 표현을 충분히 해도 대만하게 저한테 그동안 이렇게 제가 허지웅 씨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거칠게 얘기한 건 아마 처음일까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 제 문제였으면 저도 이제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허지웅 씨가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좀 이제 제가 했던 그런 표현들 이상의 표현들 저한테 계속 해왔어요. 다시 제가 그 적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돌려줄 수도 이제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성규 감독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 그런 문제를 느끼면서 진지하게 또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허지웅 씨가 그때 트위터에서 제기했던 그 방식과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그 방식에 맞게 저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허지웅 씨가 제기한 어떤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성숙하게 논의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첫 국면에서 어떤 구도를 어떻게 짜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거를 형성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애티튜드에 대한 거에서 이제 좀 사족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가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충분히 모를 수도 있고, 그다음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종편 드라마 출연한다 이런 나온다 계속 트위터에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럴 때 팬들이 가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렇게 내치면서 너는 무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애티튜드보다는 그 종편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어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득도,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그 0.2, 0.3% 되는 그런 데 나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혼자 광고해서
한 30-40%의 안티가 생기게 하는 게 당신한테 이롭겠느냐. 그리고 당신의 그런 이제 그런 정치적 스탠스가 정해져서 나중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광고를 따거나 그런 거 유리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또 논리적인 설득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효과적인 그런 부분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청률에서 JTBC 부분이 저도 지금 뼈아픕니다. 하나의 어떤 이 성공 사례라고 생기면 모형이 형성되고 그러면 다른 제2제3의 종편의 생존 모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JTBC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높은 단계 그리고 저는 진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저 혼자 그냥 판단해서 허지웅 씨 말대로 과대망상이든 뭐든 간에 그냥 제가 그때 판단해서 그냥 지르고 하고 그다음에 그럼 고소하고 소송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스타일입니다. 예, 지금 고재열 기자 가시기 전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두 번의 기회에서 이렇게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궁금증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드리는 게 일일 것 같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고재열 기자 떠나기 전에 고재열 기자에게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좀 누구신지 말씀 주시고요. 질문을 고재열 기자에게 좀 짚어주십시오. 예. 나중에 잘 따라보세요. 고재열 기자님이 혹시 안티조선 운동에 참여를 하셨는지랑 안티조선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예, 같이 받을까요? 저쪽에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죠. PD 활동을 하다 왔는데 고재열 기자님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지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편이라는 것의 가장 큰 속성은 종합 편성 채널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시사로 기사를 쓰는 노동자이시잖아요. 저희는 근데 콘텐츠를 제작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정확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트위터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라시지 본인의 프레임, 그 콘텐츠라는 측면으로 정확히 접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동리하는 종합 편성 채널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종합 편성 채널이 갖는 편성 권리에 대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특히 그 영화 진영 쪽에서 제가 엄청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조선일보가 투자를 한다. 근데 아무것도 나한테 투자를 했다. 그랬을 때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윤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재능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떨려서 못 보여요. 떨리는데요. 저도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저는 고재열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희한한 기분에 빠지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고재열 기자가 제기하고 있는 논리가 안티조선 운동을 촉발시켰던 조선일보가 최장집에게 제기했던 논리랑 너무 판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장집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점을 맥코핀으로 활용해서 우리 담론을 확장시키자. 그러고 나서 그 논란의 팩트 여부에 대한 논쟁이 붙자. 이거는 사실 보수진영 우리 한국 사회가 빨갱이가 되는 걸 염려하는 조선일보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서 사실 그 논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 건데 지금 고재열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논리가 거의 그 수준이에요. 딱 아무런 형식적 차이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허지용을 맥코핀으로 활용해서 안티조선 운동에 안티종편 운동에 어떤 판을 벌였고 그 판에서 안티종편 운동의 경각심을 알려줬으나 거기서 발생한 모든 논리적 모순과는 상관없이 안티종편 자체가 절대 악이니 이것은 사실 별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문제가 그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종편을 절대악으로 볼 것이냐의 논리를 당위로 그냥 쳐버리면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편은 절대악인데 어떻게 출연해? 이러면 사실 논리는 간단한 건데 사실 그 전제에서 고재열 기자가 시종일관 종편은 절대 악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예요. 근데 거기서 또 모호하게 지식인, 연예인, 언론인을 구별해요. 근데 이전에 고재열 기자가 예를 들면 YTN에서 공정방송 노조 투쟁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TV조선으로 넘어간 기자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언론인들이 기백명이거든요. 그 안에요. 종편 안에. 사실 언론인의 문제, 언론인의 윤리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다면 지상파에서 이미 뜨신 밥을 먹고 있으면서 엄청난 계약성을 받고 종편으로 넘어간 이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혹은 대세를 이룬 허지웅에 대한 비판을 숟가락을 얹으면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퉁쳐버리는 논리적 복분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따지면 형식 논리상으로 예를 들면 안티 고재열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예를 들면 사실 그러면 토론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의 논리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션이 아니라 애티튜드라고 했죠. 최상집도 에티튜드 그러니까 문제 삼은 거죠. 뭐냐면 종편에 넘어가면서 그 정편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PD나 그런 기자들이 자기 논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합당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 했을 거예요. 허지웅 씨 사례는 허지웅 씨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거친 조롱과 희롱과 비방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허지웅 씨 편들을 제가 숟가락을 얹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허지웅을 메커피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상황은 그렇게 가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일방적인 여론의 흐름이 조중동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가는 그게 단순하다. 그런 게 얼마나 파쇼적이냐 하는 그런 거로 흐름이 가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 반동을 일으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허지웅을 희생양 삼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허지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런 수렴 논리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맥을 끄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티조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액션은 다 허용해요. 자기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을 우리가 그 밥벌이의 신성함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거기에 간 기자든 PD든 뭐 다 허지웅 씨도 마찬가지고, 제가 했던 거는 그런 거에 대한 그 태도, 애티튜드. 이성규 PD가 했던 태도가 있고, 이 허지웅 씨가 했던 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중동에 뭐 절대 악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조선 운동이든 지금 조중동 종편에 대한 부분이든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게, 저는 조중동 종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조중동 방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제가 조중동 방송 반대였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저는 뭐 조중동은 방송 반대하고 있을 무렵도 이미 다 TV에 방송이라는 걸 하고 있었고 동안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조중동 종편 방송을 위한 특혜나 불법 편법 이거에 대한 그 디테일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부분의 부정은 이제 안티조선에 대한 제 태도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론학을 전공을 했고 언론에 종사를 하면서 또 미디어 담당인데 거기서 조선일보도 제목 찾기를 우리가 지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력의 과잉, 그리고 거기에 의한 어떤 여론의 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과잉 대표되고 있는 그 조선일보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처럼 종편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문제제기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시죠? 저 때문에 이제 제가 총기획이어서 거기 그분들이 다 회의를 스탠바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시부터. 하세요. 예. 또 뭐 저런 상황은 이제 트위터에 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미리 가셔서. 근데 저한테 바로 할 필요 없고요. 아까 발언을 했을 때 바로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반대쪽으로 마이크를 넘기신 거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아니 제1위에서 기회를 대상화시키는 게 테러리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집을 깎은 논리가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말은 뭐 김한 씨 하셨으니까 패스를 한다고 쳐도 계속 그 애티튜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뭐 트위터에도 썼지만 논리적으로 자기 말이 꼬이다 보면은 할 말이 없어지고 할 말이 없어지다 보면 꼭 태도를 문제 삼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팩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저에 대한 비난이 쌓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을 때 일단 해명을 했어요. 제가 애초에 이거를 출연을 할 때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혹은 제가 기존에 말해왔던 기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거기 가서 발언을 한다면, 거기서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밥벌이 신성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밥벌이를 위해서 거기서 내가 다른 말을 한다라면은 나중에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요. 어떤 태도, 무슨 비난, 조롱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한테 화형을 시키겠다, 못을 받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럼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논리의 멘션들에는 일일이 멘션으로 야 씨발 너나 못 봐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그냥 굉장히 자기 비하적으로 그냥 멘션에 저 혼자 떠들었을 뿐이죠.
야 니들 다 병신이야 이런 식으로 쓴 적 없다고요. 그런 게 있으면 팩트를 모아서 제시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시다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아까 종편에 참여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잠깐만. 일반적으로 종편에 참여하는 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유명인이나 연예인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묻고 있어요. 사실 묻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논쟁이 계속 됐던 것 같은데 뭐 밥벌이를 위해서 간 사람들에서 말을 할 수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밥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개념이 있어서 그쪽에 가는 거에 대한 다른 데서 밥벌이를 할 수도 있고 언론을 죽이는 상황인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는 거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따가 다시 여기 로에 시간을 드리겠다 했으니까요.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하고 나가겠습니다. 너무 예, 잠깐만요. 이따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부르시면 하는 차원에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수준의 어떤 친일파 처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세월이 흘러서 지나갈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친일파 처단 기준이 계속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60년대에 다르고 80년대에 다르고 지금 와서 다르고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얘기가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훌륭하신 분들께 칭찬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시절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처벌을 하고 처벌이 되는 사람 그리고 약간 회계만으로 처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상을 받아야 되는 독립운동가들로 계열을 할 수 있었다면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계속 남아서 지금도 계속 이제 사람들을 어떤 윤리적으로 얽어매는 그 논리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허지웅을 비판하는 뭐 논리 중에 하나가 허지웅을 우리가 그걸 용인한다고 치면은 종편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분들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구별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쓰다만 발제에서는 제가 이제 강준만 그 안티조선 운동 당시에 강준만이냐면 허지웅을 비판했을까라는 걸로 조금 써봤어요. 이 글 자체를 제가 다 반복을 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때 이제 강준만의 안티조선 운동의 논리에서 어떤 윤리적인 잣대도 있었지만 동시에 당성과 함께 실천적 문맥에서 이제 정치적 판단이 함께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조중동 중에서 이제 조선일보만 집어서 이제 그 비판을 했던 것이거든요. 좌파 지식인들에게 얘기할 때도 임재영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 강준만 교수가 이제 임재영 교수가 좌파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당신이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유럽에 있는 좌파 친구들도 그부지에 기고를 하냐?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임재영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게 아닌데 그 나라에는 어떤 진보적인 대중매체가 있다. 근데 나는 한겨레도 별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한겨레 신문이 어떤 좌파들의 기준에서 그렇게 진보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임재영 교수는 이런 논의는 뭐랄까 이제 좌파들이 의회의 민주주의 정치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어떤 그런 과거와 겹쳐진다라고 말을 했고 강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중동 전체에 다 참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만 거부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중동이 당시에 합치면 70%가 됐으니까 조중동 전체를 다 거부하라 하면 좀 약간 출혈이 심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 하나를 짚어서 실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집중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게 그렇게 이제 당위성만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전략의 측면에서 같이 이제 그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랑 이제 종편 문제를 본다면은 물론 그때랑 지금이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일보 문제를 조중동 문제랑 구별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차이가 나는 지점들이 지난 10년 동안 좀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보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조중동을 같이 모으는 것은 또 맞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종편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논리필연적으로 종편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라는 판단을 잡으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매경도 지금 껴있으니까 경제신문 관련한 어떤 모든 종류의 계열사 매체들을 우리가 다 거부해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가령 이제 제가 작년인가 이제 세시의 글을 쓰고 원고를 받았거든요. 세시가 중앙일보 소속이죠.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김수정 PD님도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체를 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좀 첨예한 문제이고 사람들에게 이슈화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수고 언론들이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 그 비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딱 떨어져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합의 지점들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래서 주체들의 문제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언론인에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식인에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프리랜서 글쟁이들에게도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들이 각각 좀 달라야겠죠. 본인 어떤 뭐랄까 이제 학술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대학에서 월급을 받고 대우를 받는 이제 어떤 진보적인 교수님이 종편에 참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방송 쪽에 계신 플로어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종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회가 되는 그런 식의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허지웅의 사례는 제각각 좀 다른 것이죠. 저는 이제 허지웅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극단 상황이 한 중간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비판의 어떤 그 적절성과 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고재열 기자님이 그렇게 해서 어떤 투철한 종편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투철한 그 신념이 계셨다면은 종편에 이제 참여하는 어떤 그 패널들 리스트 그리고 이제 언론인들 넘어간 언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리스트를 쫙 뽑아보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지 않은지 이런 걸 사실 기획기사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게 훨씬 더 실천적인 작업이죠. 근데 타임라인이 모두 허지웅을 욕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신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본인의 주장으로 이제 적금을 깨시면서 그동안 비판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은 그런 식의 이제 비판은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남은 것들 좀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허지웅 기자님이 뭐 좀 잘못하신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몇 년 전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블로그에서 동아일보에 글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긁어본 게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트위터에 쓰는 것과 이제 블로그에 쓰는 것 그리고 매체에 쓰는 것들이 각각 이제 어떤 책임져야 되는 어떤 범위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어떤 개인 블로그에 쓴 것을 어떤 매체에서 이제 그 동아일보에 글 쓰는 특정 개인을 비판한 것과 좀 동렬에 놓고 이제 비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생각이 좀 변화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측면을 보냐면은 그 허지웅의 어떤 비일관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허지웅은 정치적 주체여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니까 그 책임을 못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식의 이런 수준의 말꼬리로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김연아가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기를 바라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김연아는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아가 가령 정말로 뭔가 어떤 게시물에서 조선일보를 비판하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삼성 돈 받고 피겨 타고 삼성 광고에 나온 애가 조선일보를 비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모든 종류의 어떤 근거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가령 저는 이제 스포츠 칼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정치적인 발언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스포츠 칼럼 쓰시는 분들 되게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글을 쓰세요. 그분들도 거기에 주로 칼럼 지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들 다 포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말년 같은 사람들 보세요. SK 소속인 네이트원에 이제 프로야구 칼럼을 그리는데 막 SK 구단에 막 까는 막 만화를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발언을 좀 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같은 이런 잣대로는 너는 포털 사이트에 그 여론을 왜곡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그 밥을 벌어 먹으면서 이것을 비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 오히려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허지웅이 있다고 치면은 어떤 사람들은 허지웅이 이제 시사인에 기고하고 한겨레에 기고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징 자본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엄격한 윤리적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너무 좀 과도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겨레 신문
원고료나 시사인 원고를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무슨 밥벌이를 또 옹호를 한다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상징 자본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만드는 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은 설정을 설정해놓고 어떤 분들이 허징을 옹호하니까 저보고 밀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사대부와 이제 민족을 가르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허징은 사대부니까 사대부의 윤리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너는 굶어 죽더라도 이제 종편에 가면 안 되고 글을 써서 나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막 시사인의 그 진보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칼럼도 쓰고 이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아닐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직장에서 잘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직장에서 안 잘리더라도 지금 시점에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SK 다니면서 한국 사회의 그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축복받은 몇 사람 제외하고는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발언을 가로막는 그런 기제라고 생각하고, 연예인들은 비판을 안 하는데 허징은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정서적 조류 때문에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참 동안 얘기를 못했는데요. 너무 제 얘기를 길어서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영진 서강대 교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선언은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답하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 밀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강평대굴이 원래 어떻게 죽었나 보니까 목에 고기 가시가 걸려서 죽었더만요. 그 우리 몸에 가시가 하나쯤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조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트위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고재 기자가 저한테 트위터를 가르쳐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고재 기자와 허준 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오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저희 토론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다 허준이 누구야?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참 무심했구나. 그래서 허지웅 씨 글, 고재열 씨 글, 그 다음에 김진애 PD 글, 김한 PD 글, 기자님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면서 아 지형이 만만치 않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면서도 마이크 조금 더 달라는. 네,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면서도 선언과 같은 부분들이 있었으면 나의 행동이 더 깔끔했고 이런 논란들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옆에 앉았던 고재열 기자나 허지웅 평론가 두 분의 그 개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그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사회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수 생활보다는 더 시민사회 운동 활동을 오래 했는데요. 요즘처럼 참담한 때가 없습니다. 조직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FTA 반대 운동이나 그다음 오큐파이 서울 여의도 이런 운동 낙범수 이런 것들은 다 조직과 관련 없습니다. 더 이상 시민사회 조직이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직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대중들이요. 그래서 제가 선언의 중요성을 알지만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데서 전부 옛날 안티조선운동가들처럼 다 조직해가지고 뭘 하자 그랬을 때 대중들을 얼마만큼 움직일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을 조직해낼 자신도 없고요. 그 다음에 대중들을 조직을 끌어낼 수 있는 동력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언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언을 준비하기 위한 선언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고 다 대중들을 이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요. 크게 당위성도 없고 지금 보였다시피 서로 다른 과거에 당위로 움직이던 그런 대중들의 모습들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 별로 없습니다. 너무 얽혀서요.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언을 이야기했지만 또 선언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지만 잘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제가 아까 사회자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라.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그 부분이 왜 요즘에 여론의 향배를 보여주는 건 아니겠는가? 혹시 트위터나 다른 SNS 이런 걸 통해서 오셨다면, 네, 이제는 운동 조직이나 똑같은 겁니다. 미디어 조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담한. 근데 운동 조직과 미디어 조직의 차이는 이거죠. 운동 조직은 그걸 참담하다는 걸 아는 거고, 미디어는 조중동과 같은 것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김진과 같이 자기네들이 품격 있고 대단한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양쪽 다 영향력을 갖기는 참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 이 논의가 이렇게 복잡하고 얽힌 부분이고 우리는 선언을 할 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 시민들이 먼저 이것들을 움직여보고 그나마 예전에 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한번 움직여보면 어떨까. 그런 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몇몇 사례들만 있었을 뿐인데 그런 부분으로 한번 가져가면서 시민들이 더 많은 토론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자와 평론가가 토론하는 방식이 아니고 시민들이 기자와 평론가들을 평하고 그 사람들이 운동을 펴나가고 그 다음에 그나마 조직적 운동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었던 시민사회단체가 좀 밀어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끌고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종편을 반대해야 될 당위는 있습니다. 조중동 신문의 이웃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서 편법, 불법, 위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해야 할 당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필요가 있음에도 과거의 조직운동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또 잘 따라줄 것 같지도 않다. 효율적이지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민들이 이것을 다 하라는 그런 이야기들라기보다는 은소주 운동에서 상처받은 분들 이런 걸 생각한다면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주제 넘은 그런 부분들이기도 한데 지금으로서는 시민사회 운동단체가 여러분에게 가시를 만들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오늘 우리 이 토론을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트위터라든지 그다음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시는 페이스북 유저들이라든지 또 다른 방식의 블로그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의제를 한번 던져보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 전혀 새로운 방식, 새로운 형식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인에 대한